그래서 그 노병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는 뭐 사람 죽인다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죽은 시체 보는 것도 겁나는 이런 겁쟁이였는데 자기 동료가 딱 죽는 거, 전우가 딱 죽는 장면을 보니까 그때 이제 피가 끓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싸울 수가 있었다. 미친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싸우셨던 그런 분들, 네. 그 분들은 여기가 백마고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395m 그냥 삼고고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곳이 이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니까 거기 싸웠던 육군 제9사단도 백마부대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명명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만약에 저 백마고지를 우리 구사단이 목숨 바쳐 지켰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뺏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휴전선이 달라지죠. 휴전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북한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 휴전선이 달라지는 거고 지금의 철원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얼마나 예쁜데. 그 정도가 아니라 3개 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백마고지를 뺏겼으면 어쩌면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 맞아요. 연천도 뺏겼을 거예요. 바로 올 수 있으니까. 바로 서울까지 가시권해 보이니까 사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사단, 지금은 이제 백마부대라는 이름을 얻게 된 부대원들이 목숨 바쳐 정말 지켰던 것이 이 백마고지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뭐 헌신하고 희생이야 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상징으로서의 단 하나의 전투를 거론해야 된다면 아마 백마고지를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는데 자 그럼 그 시각 이게 이제 정전회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정전협정 중이죠. 정전회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도 협정 결과가 안 났던 때예요.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 상황. 여전히 정전협정은 꽉 막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정전회담을 기록하게 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유엔군도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좋아야죠. 첫 번째는 이제 영토 문제. 네. 휴전선을 어디에 긋냐. 두 번째는 포로 교환 문제입니다. 이게 난제예요. 맞아. 포로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게 무려 1년 6개월이나 발목을 잡게 됩니다. 1년 6개월이요?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포로. 무서웠겠다. 혹시 괜히. 아 나오는데 다 애들이야. 진짜 애기다. 포로들이. 저건 뭐예요? 프리즌 오브 월, 전쟁 포로. 아, 전쟁 포로. 너무 많다 정말. 아니 저 어떻게 다 먹여서. 전쟁 포로에 관련된 제네바 협약이 1949년에 체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요. 그래서 제네바 협약이 처음으로 적용된 전쟁이 한국전쟁이었어요. 선례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포로는 교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포로는 교환해야지 전쟁이 끝나요. 일단은요. 뭐 정전이든 휴전이든 완전 종전이든 간에 일단 몇 명씩 잡고 있나 봤어요. 네. 그랬더니 중공군이 잡고 있는 미군 포로는 10,000명. 10,000명이요. 근데 미군이 잡고 있는 중공군 포로는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이요. 13만. 그 어떻게 수용을 잡고 있는 교환이 원칙인데 먹이는 거 어떡하냐? 어디서 수용을 해요? 저쪽에서 10,000명이 건너오면 여기선 12만 명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뭔가 이 문제가 커졌다. 13만 명이면요 웬만한 소도시 인구예요. 그래서 이 연합국군 측에서 제안한 건 이거예요. 자유의사에 맡기자. 포로한테 물어본 다음에 너 어디로 갈래? 중국 갈래? 북한 갈래? 아니 대한민국에 남을래? 라고 포로한테 물어보자. 이걸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엔군 측에서는 자유송환, 의지에 맡겨서 송환하자라고 했는데 중국군 측에서는 원치 않죠. 제네바 협약대로 해라. 자동 송환이 맞다. 자동으로 송환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1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13만 명 중에서 중국군 포로가 한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13만 명이라는데요? 거기 이제 북한군도 있으니까. 북한군도 다 있죠. 합쳐서 네, 북한군도 있으니까. 많았구나. 그래서 그 14,000명인데 이 14,000명이 어디를 가고 싶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중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대만 네. 민주주의. 네,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유송환을 했더니 다 대만 같은데 이거는 기가 꺾이는 거잖아. 이거 대만으로 가면 뭐냐면 군인 13,00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병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뺏기니까 엄청난 적은 살아있을 테고. 단계에서 군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중국도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예민한 문제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고지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백마고지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 알리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 정전협정 이 체결까지 막전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스탈린이 죽었지. 아이젠하워 공약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거였으니까. 회의를 너무 오래 했어요. 2년 동안 본회의가 159회였답니다. 너무 오래 걸린 거잖아요. 이거. 야, 아니 그날 또 뭐 북한이 의자 높이 같은 걸로 좀 뭐 비싸먹고 그러지? 그때도 북한이 장난쳤으면 정전협정 일자가 바뀌었을 거예요. 다행히 그때는 북한이나 중국군도 정전협정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본회의만 159회지 남북대표단이 정전회담 시작한 이후 25개월간 만나서 회의한 횟수가요 765번입니다. 와우. 765번 만나서 회담을 한 끝에 드디어 정전협정에 서명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양측 대표의 협상 관역을 보면 항상 그랬듯 악수 안 해요. 옹내 안 해요. 살벌한 상황에서 싸우고 돌아가고만 765번을 한 거예요. 와, 하루에 두 번. 그리고 이날 7월 27일에 정전협정문에 양측 실무자 대표가 사인을 하는데 이게 너무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25개월간 700번이 넘게 만나도 사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날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데 걸린 시간 불과 11분. 이들 양측 대표가 정전협정장에 머물렀던 총 시간 15분. 그냥 앉자마자 했네. 자, 이게 15분, 11분 만에 어이없다. 사인이 될 게 25개월간 우리 무수히 많은 국군 병사들의 피를 흘리면서 시간이 끌렸다. 아니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고요. 김일성, 황덕환, 팽덕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김일성 사인도 나오고 뭐 중국, 뭐 외국 사인 뭐 이렇게 나와요. 영어도 나오고. 근데 지금 당사자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 정전협정의 그 당사자는 사실 북한하고 우리나라인데 정작 남한 대표 사인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그 사인이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뭐 사인이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우리는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 넘겼어요. 넘겼으니까 사실은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이 갖고 있으니까 사인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걸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는 유엔군 소속이 된 거예요. 유엔군 소속 하에서 우리도 함께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사인을 할 수 있는 그 서명란이 있다 했을 때 이승만 정부에서 사인을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휴전협정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당시 지금 압도적인 어떤 폭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승기 잡았다고 판단했는데 미국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거 끝날 수 있는데 아니 3년 동안 지금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난다?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계속해서 지금 북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휴전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3년 동안 요만큼 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해서 사람 이렇게 하면 요만큼 변한 거예요. 요만큼. 3년을 싸웠는데 옛날 선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국민들의 여론도 어땠냐면 다 데모를 하고 나왔거든요. 여고생들까지 나와서 휴전 반대, 정전 반대. 아, 그때 왜냐하면 지금 통일할 기회고 이번 넘어가면 우리 통일 못하고 분단된다는 이미 많은 걸 치렀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 근데 반대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확 변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니까 고기만 갈아넣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 근데 휴전협정도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7월 27일 오전 10시 어쨌든 대표단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직후 한반도 내에 이 지옥 같았던 전쟁, 총성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크리스 어떻게 봐요? 멈췄을까요? 멈춰야죠. 정전 협정이니까 멈춰야죠. 양심상. 그렇게 싸웠는데. 자, 근데 안타깝게도 오전 10시에 정전협정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왜요? 대표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측 군 대표 참석자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간을 12시간 뒤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오전 10시 그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뒤 전투 행위를 중지하도록 합의가 됩니다. 12시간이요? 12시간. 12시간 동안 그렇게 싸울 12시간 또 죽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 합리적인 측면에서 양쪽이 합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거기 서명란을 보면요. 총사령관들의 서명관이 있어요. 서명란. 근데 지금 이제 군 대표들이 가가지고 회의한 건 자기들만 사인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김일성, 팽덕회, 또 유엔군 총사령관 사인 안 했어요. 그들이 사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김일성과 팽덕회나 유엔군 총 폭격 올 수도 있잖아요. 올 수는 없다고요, 거기. 그래서 그들이 사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인이 딱 끝났을 때가 종료가 되는 거죠. 바로 뒤에서 얘기하고 계셔야죠. 네. 12시간 남았어. 이제 우리 끝나 사인을 했대. 그러면 그냥 12시간 동안은 그냥 싸우는 척하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 둘이 끝났다. 승부하면 둘 다 4강에 올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자, 원래는 그 취지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자, 지금부터 전쟁 중단 이러면 철수를 못했던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막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의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철수를 못한 사람도 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내려와 있는 저쪽 사람이 나 철수해야 되는데? 맞아. 지금 사인됐네? 뭐 삼중대 뭐 이런 애들. 어떡해요? 철수를 못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짐 챙겨서 자, 이제 캄다운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을 좀 벌어주자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문제는 군 수뇌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 12시간이 남았어? 줬어. 마지막 공격.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놀아서 보여? 이렇게 이게 된 거야?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라고 할까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 사인을 받는데 한 10시간 걸릴 것이다라고 합의 본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김일성이 이제 사인을 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이죠. 김일성이 사인을 하면은 끝나는데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지금 이거 조금이라도 더 시간 끌어가지고 우리가 고지 하나라도 더 점령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우리 몇 시까지 우리가 시간 벌어놨다고 했지? 10시입니다. 10시까지 사인을 안 해요. 그래서 약속했던 딱 오후 10시가 돼야지 지금 아까 약속했던 시간이지? 사인하자. 그때 김일성이 사인하면서 정전협정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요때 마지막 고지전이 또 펼쳐집니다. 또? 어디였냐면 바로 425 고지죠.
425도요? 395보다 높은 데인데? 이 4.25 고지가 어디냐면 아까 철의 삼각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철원과 요 북한 쪽에 있는 김화 원남면 일대에 있는 4.25 고지, 조그마한 산이 더 있어요. 자, 이 4.25 고지 쟁탈전을 김일성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백마고지랑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4.25 고지를 뺏기게 되면 북방 철책선에서 약 1.2km 지점에 비무장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군의 이 최전선 방어선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렵게 쟁탈한 백마고지까지 어쩌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도미노처럼. 반드시 우리 입장에서도 이 4.25 고지를 최전선의 방어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김일성 그리고 중공군은 왜 정전 협정을 한 7월 27일까지 이 4.25 고지를 뺏으려고 했을까? 그 검은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화천 발전소 때문입니다. 화천? 발전소. 강원도 화천. 자, 화천 발전소가 어떤 곳이냐? 일제가 만들었어요. 일제가 전력 생산을 위해서 만든 수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38선이 그어지면서 이 화천 발전소가 북쪽으로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는 이 화천 발전소에서 발전됐던 전기를 가지고 남한에 있는 공장을 돌렸어요. 남쪽에 있는 공장을. 근데 38선이 그어지고 이 화천 발전소가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김일성이 단전을 해버렸어요. 화천 발전소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넘겨줄 수가 없다. 북에서 내려온 전기가 안 들어와.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화천 발전소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수복을 하자라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입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고지전으로 기록됐거든요. 4.25 고지전. 백마고지전은 우리가 이겼잖아요. 힘들게 이겼잖아요. 4.25 고지전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다행이다. 차지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다에서 8호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8호? 8호라고 하루. 그래서 이 화천 발전소를 우리가 확보하면서 이 고지를 점령하면서 군사 분계선이 휴전선이 실제로 35km나 북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정전 협정 과정에서 군사 분계선을 최종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군사 분계선이 4.25 고지의 어디를 지나가게 되죠? 4.25 고지의 딱 절반을 지나가게 되죠. 아쉽게도 4.25 고지 한가운데에 군사 분계선이 지나가도록 협정이 됩니다. 결국 이날의 승리가 사실은 반쪽의 승리가 된 거죠. 물론 DMZ. 발전소는 우리가 지켰어요. 그럼 이제 7월 27일 밤 네. 이제 10시에 드디어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아까 이게 걱정되지. 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오전 10시에 일단 판문점에서 선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12시간 이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12시간 이후. 밤 10시에 네. 김일성이 평양에서 서명을 하면서 드디어 3년 1개월, 1129일 만에 6.25 전쟁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김일성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게 뭐냐면 그거 왜 저한테 죄송해요? 아니 저희 왜 그걸 저한테 싫어서 내려오신 분. 저희가 싫어서 왔는데 말을 이상하게 자기 하시면서 스스로한테 우리 장군님에겐 죄송하지만 자기 스스로 한 말이야. 이게 김일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본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가 뭐 이 조금이라도 교지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금만 더 김일성이 빨리 사인을 했었어도 오후 1시, 2시, 3시 그때만 사인을 했었어도 물론 10시에 약속을 했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살 수 있지 않았나 하는데 이 정전협정이 그럼 언제 끝나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종전하지 않는 이상 정전 상태는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든 저쪽이든 우린 사인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100년, 200년 몰라요. 얼마나 갈지요. 지금 현재도 정전 상태. 협정 상태예요. 상황이죠. 종전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에요.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쭉 그냥 가는 갱신도 거죠. 없고 그냥 쭉 가는 쭉 거예요. 가는 거야. 이게 1953년이지요? 네. 7월 27일 밤 10시 일이고요. 정확히 70년이 흘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전협정 70주년이니까요. 네, 올해 70주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간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비극, 뭐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병사들만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병사가 되기에 너무나 어린 학생들, 이른바 학도연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학도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지키는데 거기가 뚫렸으면 부산까지 다 뚫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이 학도병들이었거든요. 몇만 명, 몇십만이 아마 참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학도병들이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죠. 이들 역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한번 이만갑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아버지가 6.25 학도병 출신이거든요. 17살 때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을 하셨다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육군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53년 7월 27일 정전할 때까지 꼬박 딱 3년을 참전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름 모를 고지에서 이제 매일매일 조그만 쪽지에 이제 글을 남기신 전쟁 일지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때 17살, 18살 애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고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지에 올라왔는데 이름 모를 고지다.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유. 그러니까 그 학도병들 가운데서 뭐 17세 미만의 학도병도 있었고 애들이지 않습니까? 10대 청소년이 약 3만 명이 참전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고등학생 애들이 그러니까 총 들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끌려간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 학도병이 쓴 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당시 16살 그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우근 학생이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3. 1950년 8월 10일 쾌청.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나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겁니다.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지금 제 둘째 딸이 딱 저 동갑이거든요. 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예요.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그리고 또 저 당시에 뭐 키가 요즘 아이들의 키도 아니고 애기들 그냥 철무랑 총 크기랑 비슷하다는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10명을 죽였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네요. 저게 10일 날 날짜로 쓴 일기고요. 8월 11일 다음 날 저 학생은 전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편지였는데요. 사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름 모를 그 야산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12만여 명이 가족들을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네, 12만여 명이 아직도 가족들을 못 만나고 계시대요. 유해가 아직 발견이 안 되거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가슴 아픈 그런 일인데 어쩌면 이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바로 우리 아닐까요? 바로 우리나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바로 이분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가족들과 만나게 해드리는 것, 이건 바로 지금 산자의 가장 기본적 예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가운데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우 뭉클했는데 서울에서는 김봉학, 김성학 형제 그리고 28일 제주에서는 허창호, 허창식 형제의 안장식이 엄수됐습니다.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현충일에 열렸던 안장식은 저도 지켜봤는데 정말 여러 감정이 북받치게 하던 정말로 의미 있는 안장식이었습니다. 73년 만에 한 줌의 제가 되어 서울 현충원에서 만나게 된 형제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추운 강원도에서 둘째가 먼저 전사를 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전사자 유해 신원은 고 김봉학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전사자 유해 신원은 고 김봉학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의 유해는 세 차례에 걸쳐 온전하지 않은 유해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습니다. 같이 지는 거네. 그때는 기쁘보다 좀 슬퍼지 하면서 이래서 그참 의미가 있었으면 참 아무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만치 연세 많은토록 살아 계셨는데 못 보고 가셔서 참 그게 참 뼈 아파요. 이제는 거침없이 두 형제분들이 손을 꼭 잡고 저 천국으로 훨훨 날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한평생의 이 장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그 부모님의 심정이 정말 오죽했을까요, 이게? 정말 유족들한테는 정말 큰 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이근원 단장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이근원입니다. 이번에 70여 년 만에 이제 재회란 말이죠. 물론 이제 가장 유족들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그 사업을 이제 또 맡고 계신 단장님도 김봉학 일병의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밖에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신중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끝에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모셔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번 현충일에 마침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 주관을 하셔서 이 형제분들을 안장식을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봉학 씨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려 70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진짜 기적처럼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동생분이 이제 그 형의 유해가 발굴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보다는 허무했대요. 도대체 전쟁이 뭐길래 이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죄로 평생에 그렇게 한을 갖고 사셔야 되는지 이게 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뭐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봉학 일병 유해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어디에서? 네, 김봉학 일병님의 유해는 우리가 피해 능선 전투라고 하는 강원도 양구 수리봉 일대에서 2011년 7월에 최초로 발굴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11년, 12년, 16년 이렇게 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할 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 차례에 걸쳐서요? 2011년 당시에 김봉학 일병의 유해 일구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네. 이 턱뼈 일부와 또 왼쪽 팔 부분만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이제 김봉학 일병의 유해인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12년 그리고 2016년 각각 1차 발굴 지점에서 20m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 신체 부위의 유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남은 유가족들, 이 동생분들이 뒤늦게 형님을 찾았는데 기쁜 감정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왜 유가족들이 마냥 기뻐할 수만 없겠구나라는 심경이 되는지 이해가 돼서 제가 김봉학 일병의 유해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네네. 70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기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김봉학 일병님 같은 경우는 유해 산재에 분포되어 있는 정도나 유품의 정도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포탄을 의해서 비산되어서 날아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포탄에 의해서 몸이 산화가 된 거고 김일병의 유해가 발견된 곳에서 M1 카빈 소총 탄피랑 수류탄 안전핀도 함께 다량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양구죠, 양구 피해 능선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안타깝게 전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막상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발굴이 됐으면 찾아야 참 찾는 거. 뼈 한 조각이라도 손톱 하나라도 좋은 일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고지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정전 협정을 벌이고 있는 이면에서는 사실 이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김봉학 일병의 유해가 발견된 곳도 철의 삼각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 능선 전투 현장에서 김일병의 유해도 발굴이 된 겁니다.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이쪽 산맥이 바로 피해 능선입니다. 양구군에서 벌어졌던 치열했던 전투죠. 맞습니다. 그 피해 능선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전투 현장을 취재했던 미국 종군 기자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나치 독일과 연합군이 싸웠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이제 블러디 리치라고 해서 피해 능선이 있었거든요. 그것만큼 치열한 전투다 해서 그걸 차용을 해서 이제 피해 능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바로 이 피해 능선 전투를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그래요? 거기도 형제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나오죠. 너무 치열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에. 자 그런데 김봉학 일병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요? 와 생각보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12년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김봉학 일병이 이제 유해를 보게 되니까 오래 걸릴 만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 이제 일자 형태로
이제 굴토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호미로 조금씩 벽을 긁어가면서 이제 유해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시간이 진짜 많이 들 수밖에 없네. 고대 유적을 발굴할 때 그 그릇 하나를 발굴할 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유해를 발굴하는데 얼마나 또 세심하게 하는지. 부위는 왼쪽 위팔뼈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딱 보이시는 최초 식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해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해랑 토충유의 색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 734고지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원남리입니다. 삼각지로 연해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유품의 양이면 상당히 많이 나온 유품의 양입니다. 이 보시는 탄두만 이제 탄피와 분리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이라도 더 가족들 품에 돌려드리려고 제가 6월 26일 날 저녁인데 이제 6월 30일 날 유해 발굴이 끝나서 끝까지 참여하고 싶어서 저녁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 큰할아버지가 일단 아직 유해를 못 찾으셨는데 6.25 당시에 백마고지 이 근처의 철원 같은 지역에서 전사를 하셨고 유해를 발굴을 해서 정식적으로 묘소에 옮겨서 안장시켜드리고 싶다는 염원도 있었고 관에 이렇게 유해를 입관을 하고 나서 이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과정을 저희가 관포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는 호국의 얼함이라고 부릅니다. 요 안에 있는 것은 만년필하고 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에 평기만이라고 쓰여 있는 저 이름을 보고 저희가 추적을 해서 결국은 신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철모에서 이 철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 군에 가면은 우리 철모에다가 지금은 위장포에다가 위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위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슬립 같은 걸 이렇게 그렇습니다. 꽂는 소리 거. 그죠? 이거는 미군의 반합입니다. 우리 수통인데 이게 왜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원입니다. 이건 군함이창인데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군의 전투합니다. 미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유해 발굴단 있기 전에 우리는 왜 저런 거 없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미군들 어딘가 외국에 수십 년 전에 했던 유해 뭐 이렇게 오면은 막 공군기 오고 이랬던 모습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쟁 많이 참전도 했고 많이 했으니까 전국의 지역에 유해 발굴해서 송환시켰어요. 그럼 거기 공항 경찰 와서 에스코트 해드리고 뭐 식을 좀 지르드리고 맞아요. 비용 다 내드리고 맞아요. 이걸 지역 군인들이 다 나와서 이 감사의 표시. 우리 선배님 오셨다, 후배님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부산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에서 파병됐던 유해들이 다 안장이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미군 유해들은 없어요. 그 말은 본국으로 다 모셔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의 모토가 이거거든요. No one is left behind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우리 호국 영웅들은 단 한 명도 타지에 오지에 남겨두지 않는다예요. 자, 산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도시가 됐거나 또 한참 개발 중인 또 땅에 유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그걸 발굴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또 좀 난감한 상황도 또 맞이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유해 발굴 사업은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힘들지만 신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지형도 변하고 이렇게 7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하다 보면 유해가 전신 유해가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유해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슨 이 팔뼈, 다리뼈 또는 엉덩이뼈, 뭐 요만한 조각 이런 편조각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이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뼈가 온전하게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해 발굴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해는 발굴하지만은 이 유해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은 DNA를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과 이제 발견된 전사자분의 유해 DNA를 비교 분석해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유가족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찾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장지로 전투만 해도 이제는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는 저희는 16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후에 바로 수습대에서 국립묘지로 가신 분은 3만여 분이 계시고 그래서 찾지 못한 전사자분은 13만여 분. 그중에서 북한에 3만, 그다음에 DMZ에 약 만여 분이 계시고 우리 남한 지역에는 약 9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1,000여 분을 남한 지역은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지역과 DMZ 지역의 남북 공동 발굴을 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사랑한 만큼 국가도 나에 대한 예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충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 국가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이분들을 예우하는 수준이 국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국가의 권리라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분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여 분의 전사자들은 지금도 차가운 땅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분들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모셔다 드리지 못한다면 영원히 무명용사라는 이름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유해발굴 감식단은 마지막 한 분의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웅들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편대가 호위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dark. At the end
of a stone. 올해 김정은의 체중이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145kg를 급기야. 아무래도 문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정도 된다 이랬는데 비만에 의해서 어떤 암이 있는 건 아닌가. 면역성 질환, 통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올 상반기에 공개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다는 건데. 분살당한다는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이 높아진다. 굉장히 심각한 불면증 상태다. 너무 심각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치료법으로 이걸 치료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채널 A